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시장에 이틀 연속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공매도 금지 첫날인 월요일 시장 폭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더니 어제는 시장 폭락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어질어질합니다. 외국인들의 갈지자 행보에 시장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석으로 돌아가는 분위기 필요합니다. 자, 오늘의 차트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시장 PER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10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2배 정도 더 높은 19배 정도입니다. PBR 보겠습니다. PBR로 봐서도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3배 정도 더 높습니다. PBR 차트를 보실 텐데요. 자, 코스피 0.85배, 코스닥은 2배가 넘습니다. 거의 3배 가깝네요. 2.3배. 자, 막연하게 그 기대감만으로 형성돼 있는 지금 코스닥 밸류에이션입니다. 이렇게 막연한 기대감으로 형성된 코스닥의 모래성 같은 밸류에이션 언제든지 허물어져 내릴 수 있습니다. 항상 변동성에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밤 미국 시장 봐야죠. S&P 기준으로 벌써 7일째입니다. 연속 올랐습니다. 외신까지 같이 전해드립니다. 이가흔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지수 마감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0.17% 상승하면서 34,000선, 나스닥도 0.9% 상승하면서 13,639포인트, 그리고 S&P 500 지수는 0.28% 상승하면서 4,378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뉴욕 증시는 7거래일째 미니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와 유가의 하락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안고서 시장은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3년물 국채금리 입찰도 예상대로 잘 이루어졌고요. 또 10년물 국채금리는 4.6%대까지 올라섰다가 어제는 4.57%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어서 간밤에 나왔던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연준 내에서 대표 비둘기파로 꼽히고 있는 오스틴 굴수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아직 인플레이션 잡기는 끝나지 않았지만 인플레이션 억제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시장의 초점은 금리 인상 여부가 아니라 언제까지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가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골디락스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비둘기파로 불리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인사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만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큰 실업률 없이 냉각되고 있다면서 수요와 공급이 차례대로 좀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매파로 분류되는 닐 카시카르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입니다. 물가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인플레이션 잡기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증거 또한 아직 많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없다. 데이터를 믿겠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경제 지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애틀란타 연은이 집계한 미국의 4분기 GDP 전망치입니다. 지난주에 집계된 수치는 1.2%고요. 실제로는 지난주에 1.2% 그리고 이번 주에 2.1%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지난주 대비해서 2배 가까이 높게 잡았는데요. 미국 경제 확장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국제유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는 4% 넘게 급락세를 보이면서 80달러 선을 깨고 70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 7월 이후에 최저치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고금리에 따른 수요 둔화가 우려됐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사들도 함께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월 전엔 전쟁에 대한 기사이고요. 이스라엘 fighting in heart of Gaza City latest updates라고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쟁과 관련된 기사이고요. 이스라엘이 가자시티의 중심부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가전이 본격화됐음을 의미를 합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가자시티는 역대 최대 규모의 테러 기지다라면서 우리가
우리가 승리하고 인질들을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작전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지도자를 체포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확히 어디서 교전을 벌이고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중심부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네타냐후 총리 역시 TV 회견을 통해서 인질 석방 없이는 휴전도, 연료 반입도 없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해줬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보복이 지나치다라면서 비판을 하고는 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면 우선은 방산주,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게 된다면 금 관련주, 그리고 특히 다른 국가, 이란의 개입이 시작이 된다면 유가의 흐름까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야후 파이낸스 기사입니다. WeWork files for bankruptcy in the U.S.라는 기사이고요. 위워크가 미국에서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가 결국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챕터 11 파산 보호는 기업의 채무 이행을 일시 중진시키고 자산 매각 등을 통해서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신청에서 밝힌 자산과 부채는 각각 약 150달러 그리고 186억 달러로 밝혔습니다. 거기다가 1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미납 임대료, 계약 종료 수수료도 현재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워크 CEO는 채권자의 약 90%가 부채를 주식으로 출자 전환하는 방식으로 부채를 청산하는 데 동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런 위워크의 몰락 예상하지 못하셨을 텐데요. 맨 처음에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등의 투자를 받으면서 혁신 기업의 대명사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따져봤을 때 기업 가치 약 470억 달러에 육박하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점점 확산하게 되면서 임대 사무 공간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됐고 결국 이 같은 경영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파산설이 좀 불거지게 되면서 위워크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90% 넘게 하락을 했고요. 주가도 주당 10센트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지난 6일에는 뉴욕 증시에서 거래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 과연 위워크가 다시 과거의 명성을 좀 찾고 성공적인 도약을 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반적인 섹터의 움직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빅테크주를 중심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유가 관련주는 유가 가격이 좀 70달러대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반도체 종목들도 괜찮았습니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초록불이 켜져 있고요. 테슬라도 간밤에는 좀 급등을 하면서 1.33% 상승하며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특징주로는 첫 번째 인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2.16%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인텔이 미국 정부의 군사용 반도체 칩 생산 지원금을 휩쓸어갈 유력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그 배경에는 미국의 반도체법이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안의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일정 금액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은 초과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미국 정부의 이 이익을 공유해야 하고요.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는 주요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중국 등 우려국의 반도체 투자가 금지된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인텔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현재 기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애리조나 공장에 보안 구역을 지정하고 미국 군사용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종 지원 규모는 30에서 40억 달러고요. 한화로 계산해 봤을 때 약 3조 9천억 원에서 5조 2천억 원 수준으로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예산이 일단 미국 정부에서 반도체법에 배정되어 있는 보조금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점인데요. 지금까지는 첨단 반도체, 중국 리스크가 큰 대만 TSMC 쪽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좀 높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투자금을 지원해서라도 첨단 반도체를 자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공급망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130곳 이상의 기업이 보조금을 신청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인텔이 가장 크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또 인텔을 제외하고는 어떤 기업들이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이후 뉴스까지 함께 확인을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으로는 이번에는 디즈니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0.68%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디즈니는 최근 대규모 구조 조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디즈니는 펩시코의 경영 전문가인 휴 존스턴을 최고 재무 책임자로 영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디즈니의 대표인 밥 아이거는 존스턴을 영입해서 TV 부문에 있어서 경영 개선을 꾀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존스턴 같은 경우에는 펩시코에서 근무할 당시에 2010년에 580억 달러였던 매출을 2022년에는 860억 달러로 끌어올리는 등 주목할 만한 경영 실적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디즈니의 대규모 감축에 대해서 크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행동주의 트라이언 펀드는 디즈니의 7,000명 감축 그리고 50억 달러 이상의 비용 절감 계획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디즈니 이사회 진출도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러닝포인트 캐피탈의 경우에는 존스턴의 영입 자체는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디즈니에 확실히 긍정적인 신호가 되어줄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존스턴은 오는 12월 4일부터 디즈니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케이블 사업의 쇠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 디즈니에게 구원투수가 되어줄 수 있을지 다음 분기 실적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8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약발 받기도 전에 외인, 기관 투매에 2차 전지 추풍 낙엽. 냉탕과 온탕 이 번갈아 가면서 진행됐었던 주식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 2.33%, 코스닥 1.8% 하락하면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다행히 정오쯤 장중 저점을 형성하면서 크게 낙폭을 보였지만 낙폭을 일부 만회하면서 마감 짓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 이탈 때문인데 우려했던 셀코리아가 현실로 번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날 미증시는 상승 마감했고 아시아 주요국 증시 역시 큰 변동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날 유독 코스피 코스닥의 이 하락폭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었는데요. 공매도 금지 첫날인 6일은 외국인 쇼커 발행에 나서면서 주식을 대량 매집했습니다. 다만 이날 공매도 물량을 상당 부분 청산하자 7일 입장을 완전히 뒤바꿨는데요. 외국인은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해지 수단이 사라진 데다가 주가까지 단기 급등하자 차익 실현 물량이 던져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더욱이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도 1,000억 이상 매도 우위를 보여주면서 이 추가 베팅에 하락했는데요. 지난달 31일까지만 하더라도 2,200대에 머물던 코스피가 실적과 금리 등 이 별다른 포인트 없이 2,500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에 다시금 주가가 제자리 걸음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판단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코스피 코스닥에 매도를 보이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부추겼는데요. 코스닥은 전날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지만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여기 나와 있듯이 2차 전지의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전날 20% 혹은 상한가 진입했었던 종목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특히나 2차 전지주 위주로의 상승세가 굉장히 컸습니다. 다만 어제 시장은 모두 그 종목들 일부가 좀 낙폭을 축소하기는커녕 다 뱉어가면서 오히려 더욱더 하방 압력을 키워가는 그런 하루였었는데요. 외국인 공매도 쇼커버링 매수세에 힘입어서 이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폭등했었던 종목들이었습니다. 외인 역시 선물이 팔면서 추가 하락에 베팅하면서 지수 하락 압력이 점점 더 커져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요국 증시는 보합권에서 마무리하고 한국 시장만 유독 굉장히 요동쳤었던 하루였었고요. 개인 투자자마저 관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이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면서 선을 긋기는 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주가 변동성 역시 확인해 보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번 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예고되어 있고 또
또 미국 재무부 국채 입찰 수요 결과를 앞둔 상황에서 경계 심리가 더욱더 커져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코스닥 주가 추이는 다시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소식 역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더딘 전기료 인상 못 버텨 도매 가격 낮출 자구책을 꺼냈다. 한국전력의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최근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이었었죠. 이 한국전력이 내년부터 액화 천연가스 즉 LNG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장기간 고정 가격에 사들이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연료비 상승으로 전력 구매 비용이 꾸준히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심각한 경영난에서도 전기 요금이 인상이 쉽지 않아서 전력 구입 비용이라도 낮추기 위한 고육책을 꺼내 들었다라는 그런 소식인데요. 이번 거래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시장 가격이 고정 가격보다 높을 경우에 추후 한전이 발전사에 그 차액을 지급하고 시장 가격이 고정 가격보다 낮을 때는 발전사가 한전에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수조 원의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전망 역시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전력의 부채는 상반기 연결 기준 200조가 훨씬 웃도는 상황입니다. 201조 4천억 원으로 불어났는데 결국 분명한 원인은 연료비 가격 상승에 있습니다. 이 발전사로부터 비싸게 전력을 사들였는데 그만큼 전기 요금을 올리지 못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비싸게 전력을 팔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 전력 판매에서 23조에 가까운 손실을 기록한 한국전력.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민생 부담을 이유로 큰 폭으로 올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추가로 한전은 해외 자산 매각도 계획보다 이제 앞서한 계획보다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난항을 겪었던 필리핀 발전소 매각 역시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또 고강도 재무구조 개선 작업도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조직 개편 및 인적 쇄신도 칼을 빼들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겠다는 한국전력.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본부장급 2명의 인사를 교체하면서 인적 쇄신을 계속해서 앞다투어서 발전해 나가겠다라는 의지 역시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고강도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 이어서 또 다른 자구책이 있습니다. 한전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는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원전 4호기 조기 상업 운전과 영국 그리고 튀르키예 등 신규 대형 원전 사업 수주 도전인데요. 해외로 눈을 돌려서 원전 수출 사업에 힘을 주겠다라는 그런 방식을 내보냈습니다. 이에 따른 한국전력의 주가 추이 역시 장기적으로 기대해 볼 만할 것으로 업계는 계속해서 발전 가능성이 높기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고정가를 낮게 설정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그 전략이 통할지 우리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켜보셔야 할 부분일 것 같은데요. 매년 수조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우선은 보여집니다. 내년 필리핀 발전소 매각 재추진하고 있고 또 이 김동철 사장 취임 후에 첫 임원 인사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인적으로도 발전할 것을 표명했는데 이 전력 판매에서 벗어나 원전 수출에 총력을 다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이죠. 바이오시밀러 호조 영업이익률 40%에 육박 셀트리온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공시를 통해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영업이익과 매출액 단에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다만 아직 주가는 좀 지지부진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아쉽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연내 합병을 진행 중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나란히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기존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점유율이 또 확대되고 렘시마 피하 주사 그리고 유플라이마 등 신규 제품의 판매가 시작됐기 때문인데 셀트리온은 양사 합병 이후에는 2025년까지 바이오시밀러 11개 그리고 2030년에는 매출 12조 원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어제 공시를 통해서 매출 이익과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 25% 넘게 폭등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셀트리온의 3분기 호실적이 렘시마와 트룩시마, 허주마 등 이 주력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먹혔기 때문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이미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바이오시밀러 중에 시장 점유율 1위를 굳히면서 향후 매출이 계속해서 증진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주력 제품의 상업화 역시도 순항 중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도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가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력 제품의 글로벌 시장이 좀 계속해서 순항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역시나 강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이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매출은 4.1%, 영업이익은 25% 넘게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램시마 피아 조사가 미국 FDA를 허가를 받고도 2030년에는 매출 12조 원의 목표로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방안까지도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연내 합병이 마무리된다면 통합 셀트리온은 이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는 만큼 2030년에는 12조 원 매출이 달성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만 아직 주가는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고 또 어제 2차 전지가 좀 흘러내리면서 같이 하락한 그런 이야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투자자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좀 주가 추이에 추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건비, 전기요금 폭탄에 KT, LGU 플러스 영업이익도 사실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하반기로 갈수록 또 연말로 갈수록 배당 매력이 있는 통신주에 투자하자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다만 KT와 LGU 플러스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통신주와 통신장비주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화면 살펴보시면 KT도 그리고 LGU 플러스도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모두 하락한 부분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KT와 LG U+의 3분기 영업이익이 대폭 줄었습니다. 인건비 상승과 이 전기 요금 증가에 따른 비용 요인으로 이익이 뒷걸음질 쳤고 하지만 매출 규모는 상승을 했는데 KT는 올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해서 분기 기준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한 반면에 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8% 넘게 급감했습니다. KT의 영업이익은 대폭 뒷걸음질 그러한 배경에는 예년 대비 일찍 타결된 임금 단체 협상과 더불어서 거기에 더해서 컨텐츠 등 서비스 구입 비용과 사업 경비 또한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탓으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반면 무선 사업부 부문 매출은 증가해서 기존 캐시카우는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T 계열사 중에서는 BC카드가 카드 자체 발행 및 대출 사업 등 신사업 성장으로 인해서 매출이 1.2% 늘었습니다. LG U+의 경우에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올해 3분기 매출 3조 5,811억 원과 영업이익은 2,500억 원을 넘게 기록했는데요. 매출은 2.3% 증가한 반면에 영업이익은 10% 넘게 줄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기타 비용이 400억 원 넘게 증가해서 전체 영업이익 규모가 줄었는데 이 업계에서는 양사 모두 당분간 실적이 좀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 대책을 통해서 통신요금 인하 압박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나와지고 있는 가운데 이 KT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매출에도 29% 넘게 급감했고요. LG U+는 기타 비용만 400억 원이 넘게 증가했습니다. 가입자 수 같은 경우에는 KT를 제치고 2위로 뛰어넘었었는데 LG U+는 앞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기에는 동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배당 매력이나 주주 환원 정책이 조금 더 보다 적극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SKT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업종 내에서 여전히 최선호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반기 배당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KT 혹은 LG U+보다는 SKT를 조금 더 눈여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신사에서도 계속해서 좀 압박이 큰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정부가 이런 부분을 좀 손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역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해당 부분까지 눈여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 역시도 덧붙여 들어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코스닥 급락의 매도 사이드카, 전날엔 매수 사이드카. 온탕과 냉탕을 연이어 지금 번갈아 가면서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자, 그럼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일단은 맞아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증시가 사이드카가 걸릴 만큼 급등을 했다가 증시가 다시 사이드카가 걸릴 만큼 급락을 하니까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고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될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포지션을 취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둘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가장 간단합니다. 바로 공매도 금지 효과겠죠. 그럼 공매도 금지 효과가 과연 왜 이것 때문에 왜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뉴스를 보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공매도 금지가 되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았던 게 뭡니까? 자, 보다시피 공매도 금지에 뭐한다? 깜짝 놀란 외국인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2차 전지 묻지마 쇼커버링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일단 공매도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 주식을 다시 되갚아야 돼요. 그것을 사서 갚는 걸 이제 쇼커버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좀 할 수 있는데 지금 뭐예요? 2차 전지 묻지마 쇼커버링이라는 거는 지금까지는 뭐였다? 이 공매도가 사실상에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2차 전지에 가장 많이 집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이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이 당시에 공매도 금지와 함께 외국인이 묻지마 매수를 하면서 뭐였다?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고 다음 뉴스를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뭐예요? 바로 하루 만에 또 뭐예요? 2차 전지주들이 하락을 하면서 공매도 금지 효과가 끝났나라는 이야기와 함께 지금 증시의 급등락을 사실상의 뭐다? 이 공매도 금지 효과라고 하지만 2차 전지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2차 전지주가 움직이는지 올라가는지 빠지는지 봐야 되는 건데 사실 어제 시장 하락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 2차 전지주가 빠졌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왜 2차 전지주가 빠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2차 전지주가 빠지는 이유가 정말로 이 악재라든지 이거를 버려야 된다든지 그런 모멘텀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2차 전지주를 떠볼 필요가 없는 거고요. 2차 전지주가 빠지는 게 단기적인 뭐 조정이라고 하면은 또 2차 전지를 우리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갈 필요가 있는데 지금 2차 전지주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 때문이다. 자, 보면 알겠지만 에코프로 3분기 영업이익이 650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69%, 약 70%가 하락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악화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실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왜? 에코프로 같은 기업은 이미 실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증권가에서 이야기하기에는 이미 실적 예상치보다 주가가 너무 과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라고 표현을 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요. 애초에 에코프로라는 종목 자체는 기업 자체는 실적을 가지고 올라가기보다는 2차 전지 테마성 가지고 올라간 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 종목이 실적이 아니라 왜 올라가는가를 좀 봤을 때는 저는 차트 속에 답이 있다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에코프로의 차트를 볼게요. 이제 하방 추세대를 이제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장에 이 꼬리 윗꼬리를 달고 아래 꼬리를 다는 구간을 보면은 뭐가 존재하느냐? 이동평균선이라고 존재해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주식의 차트의 기본은 이동평균선의 매물대라고 표현을 하죠. 이동평균선의 매물대는 왜 생기는가를 봤을 때 자, 다음 이 뉴스를 볼게요. 자, 다음 뉴스를 보면 뭐라고 해요? 에코프로 상투잡은 2차 전지 ETF 뭐 1조 몰린 개미들 어쩌나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전에 에코프로의 고점 150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그 고점에서 뭐 한다?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ETF에만 1조가 몰렸다라는 거는 다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섹터를 다 포함했을 때는 10조가 넘어가는 금액 이상 개인들이 몰렸다라는 건데 그렇다라는 건 뭐 할 필요가 있다. 2차 전지
대주주가 올라가기 전에 이 아까 말했던 고점에서 매수했던 개인들이 악성 매물이 됩니다. 이 매물을 뭐 해야 된다? 털어주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종목의 차트들도 본다고 하면은 자, 다른 2차 전지 차트 볼게요. 금양이라는 종목입니다. 금양도 에코프로랑 비슷해요. 하방 추세 돌파지만 2평대 맞고 떨어지고 분명히 지켜주는 구간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차트를 또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분명히 하이드롬 리튬이라는 종목이에요. 역시나 하방 추세 돌파하면서 아직 2평대 저 위에 물량 소화해야 될 게 굉장히 많긴 하지만 역시나 단기 2평을 맞고 좀 조정을 주는 모습이 우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차트도 본다라고 하면은 포스코홀딩스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하방 추세 돌파와 2평대 맞고 이동평균세 맞고 조정 주는 구간 지켜주는 건 지켜주고 아래 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차트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차트 세로닉스라는 종목이에요. 역시나 2차 전지죠. 자, 하방 추세 돌파하면서 2평대 맞고 떨어지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차트들만 보면은 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차트에서 기본적인 기술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방 추세대를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와줬고요. 자, 2평대를 맞아주면서 다이렉트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무너지지만 지켜줘야 될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전고점의 지지라인이라고 표현하죠. 이 하방 추세 이런 것들이 다 전고점의 지지라인 때 선을 꺼놨습니다. 이런 구간대를 지켜낸다라는 거는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주고 밑꼬리를 닿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렇다라는 거는 과연 우리가 왜 하필 2차 전지가 이렇게 개인들을 털고 가야 되는가, 개인들을 악성 매물을 소화시켜야 되는가에 대해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자, 뉴스를 한번 보고 하면 좀 쉬워요. 자, 뉴스 뭐라 합니까? 자, 벼랑끝 몰린 IPO 대여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뭐예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공매도 금지 최대 수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이제 공매도가 금지됐으니까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모멘텀이 형성이 돼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을 앞두고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을 앞두고 로봇주들이 움직였던 것처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을 앞두고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수혜주들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1조, 2조, 3조가 넘어가는 개인들의 매물은 뭐가 된다? 상대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 뉴스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면은 사상 최대 증시 하락 배팅이라고 하는데 대차장고가 거래가 91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2차 전지에 대한 대차장고만 약 30조에서 40조가 넘어갑니다. 그 말은 이제 앞으로 2차 전지에 3, 40조에 달하는 매수 자금이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들어와줘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게 뭡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과 함께 이 3, 40조에 달하는 2차 전지 매수 자금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악성 매물을 주가 하락에 있어서 이 저항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소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공매도를 통한 어제 뭐 사이드카가 걸리고 그제도 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2차 전지주들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뭐한다?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한 그런 흐름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서 2차 전지주에도 좀 한번 지금 시점에서 집중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독 급등락이 너무 커서 손을 못 대겠다 하다가도 2차 전지는 사실 간과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를 좀 제대로 잡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 좀 포인트를 잡아봐야 할지, 어떤 종목이 좀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2차 전지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늘 테슬라를 좀 봅니다. 테슬라가 움직인다, 테슬라가 빠진다, 오른다, 아니면 테슬라가 어떠한 사업을 한다, 뭐 이런 것에 좀 중점을 많이 두는데 저는 이 2차 전지를 봤을 때는 에코프로의 상장도 맞지만 제일 중요한 건 최근에 또 테슬라가 뉴스가 나왔어요. 무슨 뉴스가 나왔느냐? 보면은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자, 3천만 원대 테슬라 나오나? 독일에서 생산 계획이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 뭐예요? 과거부터 이야기했던 저가 배터리에 대한 경쟁, 앞으로 저가 자동차와의 이런 가격 경쟁을 벌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저가 전기차 이런 것들의 시대가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가 전기차가 본격적인 상용화가 됐을 때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고 하면은 다음 뉴스를 보면 나오겠죠. 이
이 저가 자동차의 핵심은 테슬라가 가격을 내리고 또 내릴 수 있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핵심 뭐 때문이다. 저기 보시면 아시겠죠? LFP 배터리를 써서 가격을 낮춘다라는 거예요. 사실상의 전기차에서 가장 큰 가격을 측정할 수 있는 이 요인이 되는 게 바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배터리 가격을 낮출 수 있으면 있을수록 전기차 가격을 할인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에서 저가 전기차를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LFP 배터리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2차 전지를 본다, 테슬라의 동향에 집중한다라고 하면은 LFP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 LFP 배터리를 만약에 우리가 관련 수혜주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제일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이냐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아무래도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뉴스를 볼게요. 자, 분명히 LFP 배터리,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전기차들 간의 가격 경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싸게 만들기 위해서 기업들 간의 이 저가 배터리 경쟁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LFP 배터리 시작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다?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면은 심각한 환경 문제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LFP 배터리에 대한 재활용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것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국내 상황을 볼게요. 다음 뉴스를 본다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분명히 급증하고 재활용이 안 되면 환경오염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데 뭐예요? 재활용 업체는 국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할 수밖에 없다. 이 재활용 관련되어 있는, 재사용 관련되어 있는 LFP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독보적인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는 이 재활용,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기업을 한번 찾아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딱 정확히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LFP 배터리를 재활용하고 또 재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기대를 해봤는데, 사실상 지금까지는 국내에서는 그런 기업이 좀 전무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핵심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딱 떠오를 것 같은데요. 딱 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KPS라는 종목이 되겠죠. 이 KPS라는 종목은 이 LFP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리사이클링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국내 최초로 지금 상용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본격화를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니라더라도 이제 내년에 또 기대되는 디지털 치료제가 있죠. 이 자회사를 통한 디지털 치료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내년에 또 추가적인 수혜, 제약바이오의 수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차트적으로 빠르게 좀 설명드린다고 하면은 월봉상 봤을 때 이게 쌍바닥 추세라고 해요. 우리가 하방 추세 때를 이제 돌파하면서 상승 나오고 조정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원엔 바닥을 찍고 투엔 바닥을 찍었을 때 지금 자리가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단기적인 조정에서의 최저 매수가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종목에 대한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 가운데서 LFP 배터리 재활용 그리고 재사용 관련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중에서 KPS를 단연 1위 종목으로 꼽아봤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꼭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 아침 8시 반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털 대 펀더멘털 계속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을 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MC넥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가져왔습니다. 펀더멘탈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주식이죠. 코스메카 코리아 이렇게 두 종목입니다. MC넥스부터 보겠습니다.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 다른 핸드폰 관련주보다 좀 저조했었죠. 성적이 이렇게 이 넓이가 넓을수록 더 하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 한 달 사이에 핸드폰 관련주의 주가를 지금 따라잡았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따라잡은 거고요. 한 달 전으로만 대비해 보면 엄청나게 올라가는 각도가 크죠. 그러니까 다른 핸드폰주보다 지금 올라가는 각도가 상당히 컸다. 그래서 제 레이더에 계속 걸려나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뭔가 좀 변화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고 이번에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메리츠 증권에서는 이 회사가 뭐가 바뀌고 있느냐 이걸 얘기했을 때 경쟁력이 돋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3분기에 매출은 조금 빠졌습니다만 영업이 104억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흑자 전환을 한 분기만에 바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있는 거죠. 아무래도 고부가가치 쪽이 좀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4.4%대로 다시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폴디드 좀 이렇게 접는 거죠. 이렇게 멀리도 볼 수 있고 당겨서도 볼 수 있고 이런 구동계 쪽에 오토포커스 이쪽으로 신규 벤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플러스 요인인 거고 지금 기본적으로 삼성의 갤럭시양 요 새로운 모델 있잖아요. 여기에도 들어가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내에서 점점 마켓 그 시장 점유율 그 안에서의 시장 점유율도 단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이제 자율주행 3단계 아닙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전장형 요 관련돼서 카메라 모듈 스펙도 계속 올라갑니다. 스펙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고부가가치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고화소라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탑재량 Q도 증가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장형에 있어서 지금 P, Q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다른 회사하고 좀 차별화가 될 거다. 이렇게 메리츠 증권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입니다. 대신증권은 이렇게 좋아지는 환경이 24년에 가서는 본격적으로 회복을 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화소급 카메라 모듈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P가 올라가는 건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판매 단가 인상되면 뭐 같은 값이면 똑같이 작업하는데 가격 인상되니까 마진이 좋아지겠죠. 그런 얘기고 삼성전자 내에서 점유율이 좋아지고 있다. 오토포커스, OIS 이런 쪽에서 계속 신규로도 들어가고 계속 시장 그 내에서의 점유율이 지금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 자율주행, ADAS 이런 거죠. 여기에서 계속 고화소를 유지하는 거예요. 자율주행이 점점 더 원활히 되려면 화소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뭐 당연한 거라 24년에 드디어 매출 1조 원에 다시 들어간다. 이 때를 이제 좀 꺾어 내려왔었는데 다시 재진입한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24,200원부터 많이 올라왔네요. 지금 29,000대 전고점 근처 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뭐 뚫고 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다시 밀리면 어디입니까? 27,000, 8,000대에서 다시 머무를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저가 매수 이게 작용을 할 수도 있으나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 기관 계속해서 쌍끌이 매수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로 보면 이렇게 떨 게 없죠. 왜냐? 지금 하단에 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빨간 줄로 이렇게 채널이 쭉 있는데 이 채널에 지금 맞고서 여기서 지지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고점 부분에는 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크게 떨 게 없다. 밀려 내려가면 여기서 다시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게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으로 볼게요. 포워드 PER인데요. MC넥스 14.4배, 그러니까 시장 평균보다는 좀 높다 이런 얘기인데 왜 사람들이 이걸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좋게 보느냐 이겁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밸류 밴드로 상단을 보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회사는 여기까지 갔던 주식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보고 좀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PER이 14.4배 이렇게 조금은 시장보다는 높아 보입니다만은 20배 정도를 목표 주가로 해가지고 지금 목표 주가를 잡고 있더라고요. 반면에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파인엠텍이라는 회사가 있었죠.
8.2배입니다. 이거 펀더멘탈에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주식인데 MCNX도 괜찮고 파이넴텍도 그러니까 핸드폰 관련주를 볼 때는 이 주식들을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터치하겠습니다. MCNX 29% 정도 남아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의 분위기 괜찮은 MCNX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자, 펀더멘탈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은 잉글우드 랩이라는 회사가 들어와 있죠. 코스메카 코리아의 그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잉글우드 랩은 잉글우드 랩 코리아라는 또 공장을 100% 들고 있는 회사예요. 미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잉글우드 랩의 39% 지분을 코스메카 코리아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게 한국도 괜찮습니다만은 미주 지역에서 아주 잘 나가고 있거든요. 미주 지역에서 잘 나가고 있으니까 코스메카 코리아를 보시면서 한국, 미국, 중국을 같이 좀 따라가겠다. 이렇게 보셔도 좋고 아니면 잉글우드 랩만 보겠다라는 분들은 미국에서만 지금 플레이를 하겠다는 거죠. 잉글우드 랩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주식이고 어제도 다른 이제 하정환 전문가가 가져와서 다시 제가 이제 가져왔습니다만은 그저께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주 주가가 급등을 했죠. 여전히 실적 대장주의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화장품주도 괜찮았습니다만 이 화장품 주식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6개 화장품주 평균을 냈더니 연초 대비해서 한 60, 70%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회사는 지금 300%가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도 괜찮아 보이냐? 앞으로도 24년에도 성장세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스토리가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분들을 좀 볼게요. 코스메카 코리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 중국, 미국 이렇게 3개 법인을 지금 이끌고 있고요. 특히 지금 포커스가 미국 법인인데 잉글우드 랩의 39% 지분을 들고 있다. 잉글우드 랩은 잉글우드 랩 코리아의 100% 지분을 들고 있다. 이것은 이제 공장이죠. 여기서 공장을 하면서 미국 대상으로 잉글우드 랩은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쪽에서 영업이익률 마진이요 16.8%나 나왔어요. 국내 법인은요 7%입니다. 상당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인디 브랜드들이 최근에 기획 상품을 대규모로 내면서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인 글로벌 트렌드가 이런 아주 유명 브랜드, 비싼 브랜드 이게 아니고 인디 브랜드 어딘가 이름도 모르는 브랜드지만은 저가 그리고 중저가 아주 가성비 좋은 이런 거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글로벌 소비 트렌드가 지금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거기에 수혜주가 바로 코스메카 코리아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NH투자증권입니다. 이 회사 이거 수요도 좋고 발주도 주문도 잘 나오고 그러는데 뭐가 받침이 되죠? 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캐파를 2019년에 이미 증설을 완료해가지고 지금 캐파는 들어오는 대로 다 소화가 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문은 상당히 쏟아져 들어오는데 캐파도 막 돌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익 레버리지가 아주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아주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디 브랜드 계속적으로 잘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쪽을 좀 보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상상인 증권에서는 내년에도 성장 스토리가 유효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매출로 보면 57%입니다. 비중으로 봤을 때 그렇죠. 미국은 39% 이렇게 매출 비중입니다. 그래서 매출로 봐서도 두 자릿수 올라가고 영업이익률도 봐서도 158%, 150%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자, 영업이익률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 기여도로 봤을 때는 이게 역전됩니다. 미국 쪽이 60%가 넘어가고 한국 쪽은 더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미국 쪽이 그 정도로 영업이익률 마진이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17% 정도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미국 쪽을 강조를 하고 싶은데 말이죠. 잉글우드 코리아의 고객이 계속적으로 유통망을 확대하고 있다. 인디 브랜드가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올라왔다가 약간 조정받나 싶더니 실적 나오니까 다시 튀었죠. 어제도 10% 넘게 튀었습니다. 외국인 기관 계속적으로 좋아라 하면서 쌍끌이 매수로 가고 있고요. 자, 상단에 와 있죠. 주가 리레이팅은 상당히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저가 매수세가 항상 탄탄하게 받쳐놓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 리레이팅이 돼서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만은 언제든지 저가 매수세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자, PER 보겠습니다. PER 13.4배입니다. 평균 대비해서는 조금은 높은 편인데 글로벌 지금 상대로 해가지고 미국도 하고 중국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티플을 좀 후하게 쳐줘도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그루드랩 미국만 보고 싶다 하는 분들도 9.9배 괜찮습니다. 자, 목표 주가 대비 괴리를 보겠습니다. 37% 정도 남아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MCNX, 펀더멘탈로 코스메카 코리아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급락한 국제유가, 국채금리의 미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춤하던 지수가 7일째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면 코스닥 급락의 매도 사이드카, 전날엔 매수 사이드카 2차 전지 쪽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FP 배터리 재활용, 재사용 관련주 수혜주로 꼽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센티멘탈은 핸드폰주 MC넥스, 그리고 펀더멘탈은 기대 이상의 화장품 실적 대장주 코스메카 코리아를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